네, 미국 연준이 내년 세 차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사실상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되면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내릴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잠시 이야기를 했지만 기준금리 인상은 멈추고 앞으로는 좀 인하 기조로 갈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서 굉장히 시장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뭐 이게 점도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내년에 사실 연준이 FOMC를 하면은 몇몇 달에는 내년에 기준금리가 어떻게 되고 다음에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되고 미래 이제 뭐 3년 정도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될지 예측해주는 표를 발표를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내년에 이번에 12월에 발표한 표를 봤더니 예. 지금 미국의 현재 기준금리가 5.5% 상단이 5.5%인데 예. 이것의 중간값이라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4.6% 내년에 오는 시점 결국은 내년 12월쯤 되면은 이 금리가 4.6% 정도 갈 것 같다라는 전망을 내놓은 겁니다. 전망을 내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시장에서는 내년에 한 기준금리가 3번 정도는 최소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사실은 이제 파월 의장이 정확하게 내년 기준금리를 내리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닌데 이제 이 점도표 그 미국 연준의 어떤 전망치에서 봤을 때 3번 정도 기준금리 인하가 예측된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픽 4번 한번 띄워주시죠. 그게 아마 점도표 말씀하신 점도표 같은데 그래픽 4번 띄워주시면 점도표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점도표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5.5의 기준금리가 있는데 내년 전망을 보다 보니까 지금 4.5에서 4.7에 지금 그러니까 위원들이 많이 그 전망을 찍은 겁니다. 그렇죠? 예, 중간값이란 것은 그러니까 상위 우리나라 100명을 낳았을 때 50명의 값이라고 해서 예. 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게 4.6%란 것은 위에 5.5% 찍으신 분도 있고 밑에 4.0% 아래로 찍으신 분들도 있는데 예. 지금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4.5에서 4.75% 찍으신 그 사이를 예측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예.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 결국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연준 위원들의 생각은 내년 말 어떤 기준금리의 중앙값이 한 4.6%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전망을 했을 때는 지금 기준금리상 내년에 한 3번 정도 내리는 수순으로 갈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파월 의장이 2주 전까지만 해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번에 기조가 확 바뀌자 보니까 더욱더 그 시장의 기대가 커졌던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몇 가지 중요한 발언들이 있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발언으로는 지금 기준금리가 거의 최고점, 흔히 말하는 피크에 거의 도달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약간은 어찌 보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약간 논쟁이 필요하다. 그리고 흔히 말해서 인플레이션이 좀 상승률이 완화되고 있다는 표현을 거의 처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완화되고 있고 기준금리가 거의 최고점을 찍은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해석을 봤을 때 이제 시장에서는 내년에는 드디어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다. 그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이냐는 잘 모르겠지만 이 점도표를 봤을 때는 최소 3번 정도는 내려가는 것 같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형성이 됐고요. 사실 이것이 연준의 어떤 기존 기조, 그러니까 12월 FOMC도 있었는데 그때는 사실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완화되고 있다, 완화로 가고 있다, 기준금리가 거의 최고점에 온 것 같다 이런 이야기는 안 했거든요. 이런 새로운 메시지들이 이번 12월 FOMC에 나오면서 흔히 말하면 이거를 가이던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이런 전망을 주면서 시장이 조금 환호하고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형성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발언으로 시장은 기준금리 인상은 이제 끝이구나 이런 이제 기대감을 더욱더 모았던 것 같고요. 그런데 뉴욕 연은 총재는 좀 상반된 목소리를 내서 이게 그 금리 인하 논의가 있었다라는 파월 의장의 이야기에 이건 참석자들이 써서낸 전망 정도인 거지 이걸 앞으로 우리가 뭐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주제는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그 속도 조절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좀 진화하는 듯한 메시지입니까? 뭐 일단 진화하는 듯한 시장이 조금 과잉 반응하면서 주가라든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빠르게 형성되면서 예.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기대감이 또 빠르게 형성되면은 수요를 자극할 수 있고 또 물가가 상승할 수 있거든요. 사실 기준금리를 어떻게 보면은 기준금리 인하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사실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예. 기준금리 인하라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인플레이션 수치들이 내려가면은 이제 기준금리 인하하겠다라는 이야기고요. 사실 이제 4.6%의 전망이란 것이 경제 보고서 같은 것들은 결국 내년에 경제가 어떻게 될지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 전망을 하는데 이런 전망에 따르자면은 우리가 기준금리를 봤을 때 내년 정도면 4.6% 정도가 타당한 것 같다는 의견이지 실제로 우리가 확인한 건 아닙니다. 이것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고 사실 9월만 해도 어떻게 보면은 이 연준의 점도표를 보면은 내년에 기준금리 상단이 5.1%였거든요. 그것이 예. 이제 데이터를 보고 내년 경제에 대한 전망치를 좀 바꿔가면서 이제 경제 전망치들이 내려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고 실제로 이러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실업률이라든지 다양한 경제 지표들이 연준의 기대대로 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기준금리 인하할 것이다라는 이야기지. 아까 정확하게 이제 언제 얘기하느냐 그리고 얼마 내려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는 이번에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내용을 빼먹었는데 지금 결론 자체는 동결이었거든요. 예. 이번에는 기준금리 더 이상 오르지 않겠다라 동결을 해놓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동결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지 기준금리 인하 시점 언제 잡아야 되는지 그것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 했다. 일종의 뭐 시장이 경고를 준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실제로도 인플레이션 데이터라든지 실업률 데이터라든지 이것이 연준의 기대에 맞을 때 그런 시나리오로 갈 수 있다라고 아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조심스럽지만 기대대로라고 한다면 연준이 생각하는 시나리오대로 간다고 한다면 내년에 구체적으로 금리를 어느 시기쯤에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내릴 거라고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게 뭐 결국 시장의 전망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에 어떻게 보자면 적절하게 나와야 되고요. 적절하게 나와야 되고 네. 경제 성장 같은 게 정확하게 시나리오를 간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봤을 때 가장 이른 시점은 3월 달이라고 많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3월 달에 기준금리 첫 번째 인하의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 3번을 한꺼번에 인하할 것은 아니고 예. 단계로 인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는 3월에 한 번, 뭐 6월이나 7월 때 한 번, 뭐 하반기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3월 달이 적절한 시점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6월 달쯤 시작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반기에 상반기에 인플레이션 조금 안정적으로 잡고 이제 하반기부터 금리를 한 두세 번 내려가면서 그 수준으로 4.6% 수준으로 갈 것이 아니냐라고 의견을 주는 분도 있습니다. 결국은 어쨌든 상반기에 시작을 할 것이라는 의견 좀 지배적인 것 같고요. 예. 그렇지만 뭐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만 6월 아니면 조금 빨리 봤을 때는 뭐 3월 이 정도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FOMC가 내놓은 성명서 내용을 보게 되면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물가 상승의 폭이 좀 둔화하고 있다, 상승하는 폭이 둔화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만약에 물가가 다시 오르면 어느 정도의 좀 조정이 다시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물가가 다시 오를 가능성 혹은 기준금리 인하에 그 걸림돌이 되는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예측보다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사실 연준은 기준금리를 내릴 수가 없고요. 물론 지금보다 더 많이 올릴 것이라는 사실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아까 뉴욕 연준 총재가 뉴욕 예. 연은 총재가 이야기한 것처럼 흔히 말하는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면은 이 기준금리 조금 오래 지속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예. 가장 중요한 지표는 역시 인플레이션율입니다. 인플레이션율이 지금 3.1%대 지금 도표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면서 이것이 하향하는 추세로 간다라고 하면은 사실 연준 역시 3월이나 6월쯤에 기준금리 인하는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유가 상승이라든지 혹은 다른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이 터지게 된다라 그러면 사실 또 물가가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은 기준금리는 내려가기 어렵다. 그러니까 물가가 이제 시장의 기대라는 것이 형성이 돼 있는데 이 시장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 그러면 연준이 기준금리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예측대로 갔을 때 이제 기준금리 내린다는 이야기지 물가 지표가 높게 나온다는 것. 특히나 에너지 가격 같은 것들이 변동성이 크고 뭐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것들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 변동성 또 내년에 뭐 중국이 이제 경기가 회복이 돼서 기름에 대한 수요가 는다라고 하면 또 유가가 출렁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수요층 요인, 공급층 요인들이 결부가 되면서 인플레이션 시나리오가 갔을 때 인플레이션이 아마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시장의 기대는 더욱더 상당한 것 같습니다. 지금 FOMC 설명이 나온 직후에 미국 주식시장 그야말로 수직 상승했다고 하는데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고치 상승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지금 기세가 계속 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상하십니까?
사실 이제 주식 시장이란 것이 기준금리의 효과, 혹은 말하는 금리의 효과가 있고요. 다음에 얘기하는 건 실적의 효과가 있습니다. 예. 사실 실적이 잘 나오면 주가가 올라가게 되고, 기준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대체 자산인 채권의 매력도가 떨어지게 되고, 기술 투자하는 투자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술주를 중심으로 주가가 많이 상승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기준금리를 지금 연준이 발표했을 때, 연준의 그 전망 같은 걸 발표했을 때, 내년에 기준금리가 내려갈 것 같다는 효과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미국이 이제 내년 경제 전망 이번에 FOMC 할 때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놨는데 한 1.4% 수준으로 내놨습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또 엄청 흔히 말해서 굉장히 좋은 상태는 아니거든요. 경기가 좋아가지고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기업들이 실적이 늘면서 이런 주가 상승을 탄력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아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 주가란 것이 아까 말씀드린 크게 두 개의 요인, 아까 금리 요인이 있고 실적 요인이 있는데 금리 요인이 반영되는 시점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물론 기준금리가 인하하면서 계속 금리 요인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할 흔히 말하는 모멘텀 같은 게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경제 성장률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좋지 않거든요. 올해는 2% 이상을 보고 있는데 1.4%로서 이제 경제 성장률 자체가 좀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실적 효과 같은 것들이 이제 조금 나타나게 되면은 어느 중간점에서 흔히 말하는 주가 상승이 멈출 수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요인이 다 있는 것이고 지금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빨리 반영이 돼 있는 상태고 근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경기가 조금 지금은 미국 경기가 그렇게 침체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데 그것은 뭐 예측이고요. 뭐 다른 예. 외부적인 요인이라든지 미국의 노동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빨리 침체가 된다라고 하면은 또 그것에 따라서 이제 실적 주가라든지 이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준금리 요인, 뭐 시적 요인이 둘 다 봐야 되고 기준금리 요인이 지금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서 약간의 어떤 주가 상승 기대에 대한 그러한 뭐 시장의 기대감의 형성을 하고 있지만 이제 이것은 결국 실적이 뒷받침해줘야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장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나 실적인 부분도 있지만 어떤 시기적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12월 크리스마스 전후로 산타랠리라고 해서 주식시장이 좀 활발해지는 분위기가 있는데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산타 할아버지 대신 파월 할아버지가 와서 시장을 이끌고 있다. 이 정도 말 나올 정도로 파월의 한마디가 주식시장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거든요. 만약에 이 산타랠리까지도 쭉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주식 예측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기준금리가 얼마나 빨리 반영됐느냐 그리고 미래 기준금리 흐름이 더 빨리 반영될 것이야. 뭐 일부 시장에서는 내년에 3번이 아니라 4번 혹은 5번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는 분들도 또 있거든요. 이런 기대감들이 어떻게 갈 것이냐, 지표들이 또 어떻게 나올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사실 작년에는 산타랠리가 없었습니다. 산타랠리 굉장히 예. 기대 많이 했는데 예. 산타랠리가 없이 굉장히 조용히 넘어갔는데 산타랠리라는 게 보통 12월에 성과 좋은 여러 가지 흔히 말하는 흔히 말하는 투자자들도 보고서를 내야 돼. 기관 투자자들도 보고서를 내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12월에 경영 관리를 하면서 실적이 좋게 나오는 이런 현상들인데 정확히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특히나 10월, 11월 오면서 굉장히 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예. 흔히 말하는 9월에 아까 말씀드린 점도표 충격, 내년에 예. 어떤 기준금리가 생각보다 안 떨어질 것 같다는 충격이 오면서 주가 한번 확 내려갔을 때 그다음에 오르기 시작했는데 12월에도 이게 더 갈 것이냐 이게 사실은 기대감들이 이미 선반영된 게 아니냐라는 우려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건 예. 조금 지켜봐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실적이 확 뒷받침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런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지만 지금은 기준금리에 대한 어떤 기대감만 반영되어 예.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히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럼 우리는 기준금리를 언제쯤 내릴 것이냐 이 부분일 텐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실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보기에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기 전에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아무래도 지금도 기준금리 격차가 2%포인트에 이르는데 예. 이것이 사실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리게 된다라 그러면 이것이 더 벌어지는 현상이 되고요. 예. 그렇다는 이야기는 외환시장에 또 충격이 올 수 있습니다. 외환시장의 충격이라는 게 보통은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지면은 달러화가 결국은 수요가 늘면서 달러가 아무리 좋은 자산이 되고 금리 많이 주는 자산이 되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고요. 이렇게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는다는 것은 환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예.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보통 수입 물가가 또 올라가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물건을 사올 때 지급하는 통화는 달러이기 때문에 이렇게 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다시 물가 상승 압력이 올라가게 되는 이런 일종의 악순환 구조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준금리 격차를
늘리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기본적인 평가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 인하한 다음에 한국이 뒤를 따라서 내려갈 것이라는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고요. 미국이 3월에 내린다면은 한국 역시 하반기쯤에는 한번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큰 요인이 있죠. 가장 큰 문제는 가계부채인데 그러니까요. 가계부채가 지금처럼 계속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든지 관리가 안 되다라 그러면 또 기준금리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예. 기준금리 내린다는 이야기는 첫 번째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도 있고 흔히 말하는 또 두 번째로 이제 가계의 어떤 빚 부담을 좀 줄여줄 수가 있어서 더 빚을 내라는 시그널을 이렇게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내릴 수는 없다. 그래서 일단은 전제 조건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떨어뜨려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긴 하지만 가계부채 문제가 같이 결부돼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관리되지 않는다 그러면 기준금리 인하하는 게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히나 지금 금융당국이 가장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 한국 경제의 뇌관 중 하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부동산 PF 문제, 지금처럼 냉각기에는 거의 화약고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이 문제점 어느 정도 지금 심각한 상태인 겁니까? 사실 이제 부동산 PF 부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떤 이야기냐면 사실 이것이 시발된 지점은 2020년, 2021년 부채가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활황이 되고 예. 이에 따라서 땅이 비싼데 그리고 분양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분양이 잘 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부동산 PF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특히나 2021년, 2022년 이런 때 한 것들이 이제 만기가 도래되면 3년짜리 보통 계약 같은 것들이 만기가 도래되면서 이제 부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봤을 때는 이제 금융감독당국에서 이것을 어느 정도는 안 좋은 업장은 폐쇄하겠다라는 이런 입장을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지금 이제 만기 시점이 점차 도래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 결국은 그때 너무나 흔히 말해서 거품처럼 형성된 부동산 PF, 이에 따라서 분양도 안 되고 지금 원가 상승이 일어나면서 수익도 없고 이런 부동산 PF들은 어느 정도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일종의 컨센서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그것들이 보통은 작은 금융기관들, 흔히 말해서 이제 은행들이라든지 대규모 증권사들은 좋은 부동산 PF만 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는 없고 작은 부동산들, 그 작은 건설 업체들을 중심으로 적절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구제금융이라든지 다른 펀드 같은 것을 통해서 정리해 나갈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러니까 부동산 PF라는 게 미래의 현금 흐름을 어떤 상한 재원으로 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0년부터 2021년 정도까지에는 어느 정도 예측치로 봤을 때 현금이 잘 돌 것이다라는 예측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었는데 지금 현금 흐름이 안 돌다 보니까 이거 거품이 좀 빠지면서 좀 뇌관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복현 금감원장도 사업성이 좀 부족한 사업장은 그러니까 부실 PF를 정리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거든요. 이거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부실 PF들이 어느 정도 있는 건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 이제 잘 되면은 그러니까 처음부터는 큰 것들이 잘 되다가 나중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좋다라 그러면은 사업성이 안 좋은 것들에 역시 흔히 말하는 자금이 조달이 되고 왜냐하면 이제 기존 레코드를 봤을 때 경험을 봤을 때 분양이 계속 잘 되니까 이 땅을 안 좋은 땅이라도 개발하면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지 않느냐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나중에 된 부동산들은 보통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았을 때 된 부동산 PF들은 굉장히 좋은 PF들이고요. 그렇지만 나중에 된 그러니까 2020년이나 2021년, 2022년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분양 불패라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있던 PF는 약간 위험할 수 있는 PF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일부 이렇게 안 좋은 것들, 특히나 이럴 때는 저축은행, 뭐 새마을금고 이렇게 나오면서 메이저가 아닌 흔히 말하는 은행이라든지 대형 증권사가 아닌 다른 쪽에서 또 PF를 대출해 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작은 것들을 위주로 처리를 하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부실 부동산 PF를 정리하겠다라는 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어느 정도는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나 2022년 이때쯤 금리가 낮지만 부동산 경기가 너무 좋아서 거품처럼 이런 된 PF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이번 달에 그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발표가 예정인데 이게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내용 담길지도 좀 짧게 정리를 해주시죠. 이게 DSR이란 것은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뭐 한 40% 기준이긴 한데 내가 빚을 내면은 원금하고 1년에 내야 될 이자 비용이겠죠. 이것이 이제 총소득의 한 40% 수준으로 막아라. 나머지 60%는 생활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논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스트레스 DSR이라는 것은 이 조금
기존의 기준들이 조금 약하다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사실 예전에는 이렇게 기준금리가 빨리 오르면서 흔히 말하는 빚 부담이 늘어난 케이스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금 상환 비율, DSR 비율이란 것이 흔히 말하는 계약 시점에 이자에 딱 걸려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스트레스 DSR이라는 것은 금리가 이제 오를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이자 비용이 더 늘어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자 비용이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한 1% 정도 더 높은 예. 금리에 대해서 원리금 상환 비율을 결정하겠다는 이야기고요. 그만큼 내 생활비에서 원리금 상환 비율이 차지한 비중이 더 커지게 돼서 어떻게 보자면 대출이 어려워지는 이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